2026년 대한민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 30개 중 문을 여는 교실은 6개뿐입니다. 한 반에 12명. 선생님은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교실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60년 전 이 교실에는 7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책상이 넘쳤습니다. 합계 출산율 6.0에서 0.72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은 쏟아지듯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에 평균 6명,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4배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먹여 살릴 일자리도, 교실도,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1962년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셋은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다. 이런 표어가 전국에 붙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을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금수강산. 국민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성공이었습니다. 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84년 1.74로 14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시에 한강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적은 아이에게 집중 투자, 교육열은 폭발했고 경제는 고속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인구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킨 건 역사상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을 기록합니다. 인구 대체 수준인 2.2를 처음으로 밑돈 겁니다. 인구 대체 수준이란 부모 세대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균 2.1명을 낳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1990년대에도 가족계획 표어는 계속됐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출산율은 1.5부근에서 머물었습니다. 이미 기준선 아래였지만 큰 위기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하루에 3,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혼은 미뤄졌고 출산은 뒷전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추락은 가속됩니다. 2002년 합계 출산율 1.17. 초저출산의 기준인 1.3을 처음으로 밑돕니다. OECD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기준을 다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출산율 1.08. 역대 최저를 찍습니다.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가 시작됩니다. 1차 계획에 19조 원, 2차에 60조 원, 3차에 153조 원.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년간 380조 원, 국민 한 사람당 700만 원씩 걷어서 쓴 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출산율이 올랐을까요? 1.23에서 0.72로 더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추락의 속도를 보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 0.98,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2020년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72, 역대 최저를 또 경신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OECD 평균이 1.5입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1.20, 프랑스 1.68, 미국 1.62, 한국만 0점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세계 최저, OECD 꼴찌. 매년 뉴스에 나오는 이 수식어의 무게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더 체감됩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신생아가 2024년에는 23만 8천 명입니다. 4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소아과는 폐업합니다. 유아용품 매장은 텅 비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안 낳느냐고요?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값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주거비용입니다. 미혼 남성의 82.5%가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출산율은 0.00이 떨어집니다.
집값의 첫째 아이 출산율 기여도는 30%가 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3억 6천만 원, 월급 3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과 비슷한 돈입니다. 그중 70%가 사교육비입니다. 학원비, 과외비, 입시 컨설팅,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사회에서 부모의 부담은 상상을 넘깁니다. 세 번째, 고용 불안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입니다. 내 일자리가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데 20년간 아이를 키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3세입니다. 일본은 29.4세, 프랑스는 28세입니다. 한국은 결혼 자체가 늦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법적 혼인제도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를 넘습니다. 한국은 안 낳는 겁니다. 일본은 못 낳는 거고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에게 가혹한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양육을 부부가 절반씩 분담한다고 답한 비율 14.9%입니다. 프랑스는 39.1%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끊깁니다. 경력이 끊기면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출산은 리스크가 됩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집값, 교육비, 고용불안, 만원, 양립불가.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20대, 30대 분들, 주변에서 아이를 낳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20년 뒤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2023년 기준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3,657만 명입니다. 2044년이면 2,717만 명. 20년 안에 약 1,000만 명이 사라집니다. 1,000만 명. 서울 인구 전체입니다. 서울만큼의 노동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2020년대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7%포인트입니다. 노동력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2060년까지 GDP가 3.3에서 5% 하락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24%입니다. 일하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2050년이면 이 숫자가 100%를 넘습니다. 일하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2078년에는 143%, 내 월급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현재 기금 규모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2064년에 바닥납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려서 고갈 시점을 8년 늦췄습니다. 하지만 근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0대가 65세가 되는 2055년, 기금은 이미 바닥난 뒤입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도 줄어듭니다. 사람이 적으면 물건을 살 사람도 적습니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젊은 인구가 줄면 집값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시작됐습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들고 성장은 멈춥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가 만드는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저출산을 겪고도 반등에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1993년 출산율 1.65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1.83까지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엄마의 양육 시간이 주요 선진국에서 일제히 늘어날 때 프랑스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회가 양육을 나눠진 겁니다. 보육시설이 촘촘하고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고 아빠가 양육에 참여합니다. 39%가 부부 절반씩 분담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30년 먼저 저출산에 빠졌습니다. 출산율 1.20 한국보다 높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다른 얼굴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른 이유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국은 안 낳는 것이고 일본은 못 낳는 겁니다. 일본은 결혼 비용이 낮아 결혼은 빨리 하지만 사회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출산율 회복이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낳는 건 선택이니까요. 조건이 바뀌면 선택도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5, 2025년 0.80, 출생아 수 25만 4천 명, 전년 대비 6.8% 증가, 2026년 1월에는 월별 출산율이 0.99를 기록했습니다. 19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혼인이 늘어나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27년을 정점으로 다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반등은 일시적인 반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60년 전 낳지 말라고 했고 국민은 따랐고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값, 교육비, 고용불안, 가치관 변화, 수십 년간 쌓여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연금, 집값, 일자리, 세금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하나에 기대지 마세요. 개인연금 IRP에 매달 30만 원만 넣어도 30년 뒤 1억 원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둘째, 자산입니다. 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면 위험합니다.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도 줍니다. 50% 이하로 분산하세요. 셋째, 커리어입니다. 65세에 은퇴해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을 지금부터 쌓으세요.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은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출산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증명했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아이는 다시 태어납니다. 2025년 한국에서도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반등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구조적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닫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곰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